네, 이정은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415명이 확진됐는데 이미 일요일 기준 최다 기록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예약이 또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18세에서 49세 연령대에 대해서로 10부제로 예약이 진행이 됩니다. 생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오늘 대상인데요. 그동안 다른 연령대 예약과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최승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 18살부터 49살 사전 예약 대상자는 약 1,621만 명입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예약은 열흘 동안 나눠서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 9로 끝나는 사람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끝자리 0, 1, 2, 3 순서로 다시 차례가 돌아갑니다. 만약 차례를 놓쳐도 19일부터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예약하려면 신호등을 봐야 합니다. 예약하기 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증 방법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피하고 초록색을 선택해야 빠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 앱으로 미리 간편 인증을 해두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사전 발급받으셔야 예약 당일에 별도의 지체 없이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은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1,41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일에 나온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569명보다는 154명 적지만 지난주 일요일보다는 256명 많습니다. 휴일에도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요양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행했던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오늘부터 다시 2주간 연장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532명으로 37%가 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인데 급기야 부산은 내일 화요일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델타 변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카페에서 지난주 대학생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간은 단 4분. 확진자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간에 있게 되면은 대부분이 비말이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죠. 검사해보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02.9명. 그제 하루에만 확진자 320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립니다.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시내 모든 해수욕장은 22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차단하여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불가피한 특단의 조치임을. 사적 모임도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런 와중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파티가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한강 선상 카페입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파티를 즐기려던 사람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조승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음악 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거립니다. 서울 강남구 한강에 있는 카페가 영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눈에 클럽 같아 보이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이곳을 덮쳤습니다. 현장은 가관이었습니다.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턱에 걸쳤습니다. 4-5명이 모여 케이크를 들고 축하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는 것도 모두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업주의 묵인 아래 영업은 계속됐습니다. 단속반은 방역수칙을 어긴 손님 2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업주에겐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2달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중랑구 면목동의 한 노래연습장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문을 잠근 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술까지 팔았습니다. 단속반은 업주 1명과 손님 11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3주 동안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미국은 부스터샷, 그러니까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백신 접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백악관이 나서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의료고문이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That sooner or later you're going to see an attenuation to the point where we're going to have to give an additional boost to people, very likely the elderly.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접종을 마친 직후엔 예방 효과가 90%를 넘지만 몇 달이 지나면 84%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전해받는 대로 추가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이 우선이라며 부스터샷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WHO is calling for a moratorium on boosters until at least the end of September. 하지만 백악관은 부스터샷과 백신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도 샌프란시스코 등에는 남는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놔주는 병원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I parked and walked in and they said they're already out. I have unvaccinated kids that I live with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I'm protecting my family as much as I can.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900여 명이 3차례 백신을 맞았는데 몰래 맞은 경우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탓에 추가 접종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부스터샷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백신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의합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13일쯤 출소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이 부회장 관련해서는 계열사 부당합병 등 또 다른 재판들이 진행 중이어서 만약에 이번에 풀려나더라도 온전한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훈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심의위는 강성구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윤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합의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표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송경식 경총회장 등 5개 경제단체는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파운드리 부문 등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의 복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천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가석방을 반대합니다. 기업 성장을 이유로 풀려나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의에서 통과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 부회장은 광복주를 앞둔 13일쯤에 출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어서 수시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잇따라 요금 인상에 나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린 데 이어서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도 올리면서입니다. 플랫폼을 장악한 카카오고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지하철역 앞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늘어서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가지 않는 곳까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전기자전거 카카오티 바이크입니다.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경기도 성남, 하남, 안산, 위례 신도시 등에서 만여 대를 운영 중입니다. 성남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15분 기본료가 1,500원, 이후엔 1분당 100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음 달 6일부터는 기본료가 0분에 200원, 1분당 150원씩 올라가도록 요금 체계가 바뀝니다. 이용 시간 8분까지는 기존 요금보다 적게 내게 되지만 9분부터는 더 많이 내게 되고 1시간을 타게 되면 최대 3,000원이 비싸집니다. 킥보드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금이 오르면은 딱히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기본 요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짧은 시간 타는 거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정중할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고객의 이용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중거리 고객뿐 아니라 단거리 고객도 많아졌다며 단거리 이용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도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서비스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고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번화가 공원에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입니다. 경찰이 시민의 안내를 받아 주변을 살핍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밤 고등학생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고교생 대여섯 명이 작은 광장 한쪽의 벤치에 모여 있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건 이들 중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나무 벤치와 가게 사이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부딪혔는데요. 이렇게 보도블럭 위에는 혈흔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뒤이어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이제 CPR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본 거여가지고 구급차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셨죠. 학생들이 엄청 몰려있긴 했었어요. 경찰은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결국 숨졌습니다. 2 아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가해 학생들이 상습적으로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셔왔다며 금전적인 이득을 목표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는 CCTV를 확인했지만 시비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싸움이 끝나고 한참 뒤 귀가하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이후 피해자가 쓰러지는 사이의 텀이 길지 않다며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학생이 폭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경선 후유증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른 후보에 대해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도 환영한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의원 영입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어제 이종배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영입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 합류한 현역 의원 9명과 같은 수가 됐습니다. 다른 대선 경쟁 주자들이 줄 세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현재 괌에 도착해 있습니다. 영국 항모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것은 25년 만인데 태평양 해상에서 미국 팔빈슨 항모 전단과 연합 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자는 분위기가 젊은 층에서 퍼진 상황에서 이 서울에서 20대 이하가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이 2달 연속으로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5.5%를 20대 이하가 차지했는데요. 영등포구가 10%를 넘겨서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종로구, 강남구, 금천구 순이었습니다. 국내 양돈시장에서 석 달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 고성군의 농장에서 이번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농가 돼지 2,400마리가 살처분됐고 강원 지역 모든 양동 농장 등을 대상으로 내일 오전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샤넬 코리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는데요. 해킹 공격이 있었고 화장품을 산 일부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이 됐습니다. 회사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한 뒤 회사 내 IT 전담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지하철 영등포 시장역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해 체포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나가던 도중 피해자가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온장고 뒷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업장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도 고성 지역에 어제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한 대가 고립돼 탑승자 5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요.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해외팀 없이 국내 30여 개 팀이 참여해서 제주 곳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어제 막을 내린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는 울산 대표로 참가한 공연 제작소 마당이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창작극으로 각 시도 대표 16개 극단 가운데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마치고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연결식이 어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유품을 담은 유골함은 광주 문빈정사에 안치가 됐습니다. 광주시 산악연맹 등은 김홍빈 기념관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교육부가 오늘 내놓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하고 이제 개학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2학기 전면 등교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해서 등교 수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 그간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는 절차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해 올라온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밤사이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이 태풍의 영향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동해안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더 쏟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루핏은 현재 일본 오사카 북동쪽 내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시간은 오늘 새벽 3시쯤인데요. 간접 영향으로 밤사이 울릉도에는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그 밖에 울산과 경북 경주에도 6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9호 태풍 루핏은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동해로 진출한 뒤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 수온이 29도 정도로 높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기보다는 서서히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호 태풍 미리네는 일본 동쪽 바다로 빠져나간 상태라 태풍끼리 서로 간섭하는 후저라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태풍은 일종의 강력한 저기압인데 현재 동해안은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과 태풍 루피 사이에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보면 서울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서울시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 이 검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는데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나오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서 누구나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하실 때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그리고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했던 식품은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양주시 기산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송춘아들목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비탈 아래로 5m가량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차량은 나무에 걸렸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두 사람은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항소심 재판에 전두환 씨가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오늘 열립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할 두 가지 법조계 뉴스들이 있어서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두환 씨 얘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오후 2시죠. 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회원 훼손 항소심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연희동 자택 뭐 잠시 뒤에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출발을 안 하고 네. 지난번에도 보면은 1심 결론 나올 때 그때 8시 40분인가 출발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항소심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두 번의 재판 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 기일에 전부 불출석을 했는데 이제 전두환 씨는 지속적으로 1심부터 주장을 해왔던 건 아니 광주 너무 멀다. 나 여기 사는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관할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건 두 번 다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전두환 씨 측 주장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이제 법정 출석 의무가 완화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가도 재판할 수 있으니까. 피고인 직접 나오잖아요. 재판할 수 있으니까 불출석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예. 이번에도 허가했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게 법적으로는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접 안 나가도 되긴 아니에요. 하는 원래 출석 의무가 있는데 예.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그만큼 당신이 법정에 나와서 변론을 하고 본인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전두환 씨 무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뒤바꾸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신청을 해야 돼요. 예. 당신 신청하는 증거 하나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예. 하니까 오늘 어쩌서 출석하게 된 그러면 겁니다. 전두환 씨 측이 애초에 좀 이제 착각을 했고 일단 재판부가 증인이나 뭐 증거를 내려면 출석을 해야 된다는 네, 취지로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을 바꾼 건데 어쨌든 네. 그럼 꼭 그 제출하고자 했던 네. 증인이라든가 증거는 뭐였습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당시에 전일 빌딩에 그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이제 그 사실이 허위이냐 진실이냐가 사실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입장이죠. 예. 그러면 그걸 본인들 입장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입니다. 네. 헬기 조종사들이 기총 사격이 없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러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헬기 사격 관련 자료가 예전에 국방부에 있던 게 지금 5.18 진상조사에 이관이 돼 있는데 예. 그것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전일 빌딩 검증을 통해서 우리 그때 이 탄흔 같은 걸 보면 이거 발사 각도가
지상이라 지상이다. 그러니까 1층이 아니라 네.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듯한 탄환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 다시 재검증해달라. 네. 라는 것이 지금 전두환 씨 측의 근데 주장입니다.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경우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나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이 항소심이라는 건 네. 1심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새로 나온 것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보통 증거 조사를 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1심 했던 거 1심이 다 잘못됐으니까 우리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건 재판 지연에 그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심에서 판단 자체가 현저하게 잘못됐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만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그걸 선별해서 받아주는데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이 소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신청들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면 또 다른 않을 증인이나 가능성이 증거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른 증인이나 다른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럼 1심에서 왜 다루지 않았느냐 같은 것도 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증거 신청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증거들이 채택될지 여부가 오늘 재판의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두환 씨 광주 방문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1심 때도 한 3차례 정도 광주에 갔었죠. 재판 때문에. 그 당시 물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네.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유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 아마도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만 네. 또 지금 코로나19 그 지금 감염자 수도 늘어나는 그 추세들을 좀 고려해서 좀 질서정연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경찰도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고요. 광주에서 열리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두환 씨가 이제 자택에서 이제 출발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번 사례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1시간 뒤쯤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지금 전두환 씨 자택 앞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항소심. 일단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말이었고 네.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심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1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사자 명예훼손은 굉장히 간단한 재판인데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두환 씨가 기총사격이 없었다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뭔가 자료를 내고 검찰도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를 내면서 예. 사실상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항소심의 이 결과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집행유예 판단이 나와 있는 1심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항소심에서 전두환 씨의 이 불성실한 재판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형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그 죄 자체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인데 오늘 오후에 이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여부 이제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일단은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몇 가지 걸림돌은 있는데요. 일단 원래 가석방의 일단 최소 조건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맞춰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3분의 2? 네,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법에는. 그런데 3분의 1만 맞추고 가석방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실무상으로는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해줬는데 지난달에 이걸 60%로 낮췄어요. 네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딱 60%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낮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었고요. 예. 그리고 일단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게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봐도 가석방이 인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변수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변수들 중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재판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게 바로 변수죠. 예, 불법 승계 문제 네. 그리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이제 시작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지금 가석방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석방을 하고 또 불법 승계 재판하면서 또 법정 구속합니까? 좀 이상하죠. 가석방에서 풀어나자마자 또 이 재판에서 뭔가 실형이 선고된다면 뭔가 모양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가석방 심사 대상을 통해서 가석방으로 인정을 해주면 이거 사실상 재판하는 재판부에도 이것도 또 가두면 안 된다.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걸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재판에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예. 이제 그게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논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원래 이제 가석방 대상자 여부를 넘어서서 특별 사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걸 없애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든 걸 없애주는데 다시 재판을 봐서 또 뭐 실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현 정부 입장에서도 가석방이라는 지금 방침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특별 사면이 아니라 지금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가석방에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특별 사면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군요. 일단은 가석방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8.15 사면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고. 이재용 부회장이 근데 가석방이 되더라도 경영 일선에 막상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별 사면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제한이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할 수 있죠. 근데 가석방이라는 건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방면하는 게 형기를 채워서 방면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석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임시로 석방을 해주면 아직은 형을 살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해외 출장은 못 가죠. 그리고 경영권 복귀하는 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이제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별도로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프로는 줬는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계에서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사면은 자칫하면 정말 다른 재판이나 받아야 할 재판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석방 자체도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또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취업 제한도 예외로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박범계 장관한테 여러 개가 지금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영국 런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골을 성공시켰고 팀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후반 34분 자페탕강가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 4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골 3개, 도움 4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열린 도쿄올림픽이 어젯밤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16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도 육상과 수영 등 기초 종목에서 가능성을 발견했고 양궁의 안산, 탁구의 신유빈 등 세대 교체의 발판이 될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10부제로 오늘은 생일 끝자리가 9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말 기준 가장 많은 1,7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은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의견과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동쪽 해상을 향해 올라온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까지 많게는 80mm의 비가 더 오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